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값비싼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강태준의 저택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아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마지막 요리를 접시에 담아냈다.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 위로 정성껏 만든 소스를 끼얹는 그녀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우아했지만 그 표정은 생기 없이 굳어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이 거대한 저택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아니, 그림자보다 못한 이름 없는 하녀에 가까웠다. 오늘 저녁 식탁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었다. 늘 그랬듯이 남편 강태준과 그의 정부 한소라를 위한 저녁상이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세팅을 확인했다. 반짝이는 은식기, 흠 하나 없는 크리스털 잔, 그리고 방금 꽂은 생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은 철저히 자신을 배제한 채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리는 이 식탁 위에 없었다. 현관문 쪽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유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강태준이 먼저 들어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JK그룹의 총수인 그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냉기는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의 팔짱을 끼고 요염하게 들어서는 한소라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배우 지망생인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아름다움을 10분 활용할 줄 알았다. 어머, 여보,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네. 유나 씨가 또 수고했나 봐. 자기는 좋겠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고급 요리사를 집에 두고 있으니. 한소라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다. 어떤 대꾸도 어떤 감정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가 생존하는 방식이었다. 태주는 소파에 외투를 던지며 무심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앉기나 해. 배고프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가구에게 말하는 듯한 투였다. 태주는 식탁의 상석에 앉았고 소라는 당연하다는 듯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유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와인병을 들고 나왔다. 값비싼 빈티지 와인을 조심스럽게 디캔터에 옮겨 따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두 사람이 나누는 시선과 웃음, 그 모든 것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돌아가신 태준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다. 내 아들이 아직 철이 없구나. 부디 네가 옆에서 그 아이를 좀 지켜다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자신을 거두어주고 가르쳐주신 회장님에 대한 마지막 의리 때문에 유나는 이 모든 굴욕을 견디고 있었다. 자신의 경이로운 재능과 비상한 두뇌를 철저히 숨긴 채 순종적인 아내이자 말없는 하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한때 재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던 전략기획의 천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스스로 모든 흔적을 지웠고 태준과의 결혼과 동시에 완벽하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JK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와인 맛이 좋네. 역시 유나 씨는 이런 건 잘한다니까. 하긴 이런 거라도 잘해야 여기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지, 안 그래? 한소라가 와인잔을 흔들며 얄밉게 웃었다. 유나는 묵묵히 스테이크를 썰어 태준의 접시 앞에 놓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포크를 들었다. 그의 침묵은 소라의 만행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다. 그는 유나의 헌신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귀찮아했다. 그에게 서유나는 그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곁에 둔 족쇄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라는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 곧 있을 드라마 오디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험담까지. 태주는 간간히 대꾸해 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지루함의 화살이 아내인 유나에게 향하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공기 같은 존재, 아니, 있으나 마나한 투명 인간이었다. 유나는 두 사람의 식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물러나 벽 옆에 서 있었다. 텅 빈 속에서 위액이 역류하는 기분이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다. 태준 씨, 나 이번에 맡을 배역이 재벌가 상속녀인데 진짜 재벌들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녀요? 유나 씨처럼 저렇게 칙칙한 옷만 입지는 않죠. 소라가 갑자기 화제를 유나에게로 돌렸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는 무채색의 원피스를 내려다보았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었다. 하지만 한소라의 화려함 옆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태주는 그제야 유나를 제대로 쳐다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낯선 물건을 보는 듯 차가웠다. 쟤한테 뭘 물어봐. 제가 뭘 알겠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유나의 가슴에 꽂혔다. 3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재란이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지난 3년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녀의 그런 순종적인 태도가 소라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소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옷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이런 옷은 어디 시장에서 샀어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도 이것보단 잘 입겠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유나는 꾹 참았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뿐이었다. 태주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는지를, 회장님과의 약속, 그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아, 맞다. 여보, 나한테 줄 선물 있다면서요? 소라가 다시 태준에게 몸을 돌리며 애교를 부렸다. 태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소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세상에, 너무 예뻐. 고마워요, 자기. 소라는 기쁨에 겨워 태준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는 거울이라도 보듯 유나를 향해 목을 길게 빼며 물었다. 어때요, 유나 씨? 나한테 잘 어울려요?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광경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자신은 그 앞에서 어울리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잔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서 있고 싶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저 먼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태주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 유나의 등 뒤에 서늘하게 밝혔다. 유나는 도망치듯 다이닝 룸을 빠져나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태준과 소라는 이미 부부의 침실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다. 복도를 울리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의 방은 저택의 구석에 있는 가장 작고 초라한 방이었다. 결혼 첫날부터 태주는 그녀를 이 방에 몰아넣었다. 부부로서의 삶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집에 사는 식객 혹은 하녀일 뿐이었다. 방에 들어온 유나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혹시라도 그 소리가 새어나가 두 사람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삼켰다. 어두운 방 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젖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회장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대로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나서기 전 아버지처럼 따르던 회장님과 함께 구상했던 수많은 프로젝트 계획서와 미래 전략 보고서들이었다. 먼지 쌓인 서류 위에는 아테나라는 그녀의 옛 프로젝트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이름이자 잠들어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손끝에서 잊고 있던 열정과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강태준, 그리고 한소라. 당신들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당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서윤아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날 테니.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지옥 같은 저택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 속에는 이미 새로운 새벽을 향한 결심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곧 무대의 막이 거칠 터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유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차갑고 비인간적인 정확성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남은 것은 이 지옥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절차뿐이었다.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한소라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안방에서 나왔다.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숙취 때문인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 머리 아파. 해장국 같은 건 없어? 맨날 이런 느끼한 서양식만 차리면 어떡해. 유나는 아무 대꾸 없이 주방으로 가 꿀물을 타서 그녀 앞에 놓았다. 소라는 꿀물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유나의 머리 쪽을 쳐다보았다. 어머, 그건 뭐야? 웬 촌스러운 비녀를 다 하고 있네. 소라의 시선이 닿은 곳은 유나가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꽂고 있던 자그마한 옥비녀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빛깔과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세월의 흔적이 깃든 물건이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비녀를 감쌌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잃어버린 온기를 간직한 성물과도 같았다.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소라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어머니 유품? 어쩐지 궁상 맞더라니. 이리 줘봐, 구경 좀 하게. 소라는 명령하듯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에게 어머니의 비녀를 만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그녀는 마지못해 비녀를 빼서 소라의 손에 건넸다. 소라는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런 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가난뱅이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더니 정말이네. 이런 거 말고 태준 씨한테 다이아 비녀라도 하나 사달라고 하지 그랬어. 그 순간 비녀를 들고 있던 소라의 손이 실수처럼 미끄러졌다. 쨍그랑 막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소리와 함께 옥비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나버렸다.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옥 조각들은 마치 그녀의 심장 파편처럼 보였다. 어머, 어떻게, 미안해서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뭐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새로 하나 사. 아니면 내가 나중에 비슷한 거 하나 사줄까? 소라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것이 한계였다.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당신, 유나의 입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비녀 조각을 끌어모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 자신의 뿌리이자 모든 것이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버렸다. 분노와 슬픔의 이성을 잃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라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 손이 소라에게 닿기 직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강태준이었다. 언제 내려왔는지 모를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유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나도 강해 유나의 팔목이 부서질 듯 아팠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소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준의 등 뒤로 숨어 마치 피해자인 양 울먹였다. 여보, 나 무서워. 저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려고 했어요. 내가 실수로 저 비녀를 떨어뜨렸다고 사과까지 했는데도요. 교활한 거짓말이었다. 유나는 부서진 비녀와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가 일부러 그랬어요. 어머니의 유품인데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짝,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유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태준이 그녀의 뺨을 내리친 것이었다. 충격에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했지만 폭력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이 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미쳐 날뛰는군.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고 해. 젓갓 싸구려 비녀 하나 때문에? 태주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소유물에 감이 되든 하찮은 존재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당장 소라 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네가 용서받을 때까지 빌란 말이야. 그의 명령은 비수처럼 유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도려냈다. 무릎을 꿇으라고? 저 악랄한 여자에게, 내 어머니를 모욕한 저 여자에게?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차가운 경멸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회장님과의 약속. 그 약속의 대상은 적어도 인간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지. 눈앞의 이 양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던 소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고 태주는 차갑게 내뱉었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서진 비녀 조각을 손에 꼭 쥔 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곧았다. 뺨의 통증도 팔목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의 모든 것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저택에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간, 유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겼다. 그녀는 이 집에서 얻은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의 부서진 비녀,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테나의 서류들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책상에 앉아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위자료 청구란은 깨끗하게 비워두었다. 이 남자와 이 지옥과 돈으로 엮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를 곱게 접어 어젯밤 그들이 와인을 마셨던 식탁 강태준의 자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유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3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굴욕과 슬픔을 저 어두운 저택 안에 남겨두고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이제 서윤아는 죽었다. 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뜨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그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복수의 여신, 아테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을 깨운 것은 익숙한 커피 향이 아닌 머리를 쪼개는 듯한 지독한 두통이었다. 간밤의 한소라와 마신 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의 예민한 신경을 거스르는 불쾌한 정적 때문이었다. 늘 이 시간이면 들려오던 주방의 희미한 소음, 다림질 소리, 그리고 그의 동선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한소라는 어젯밤 늦게 스케줄이 있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침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어지러웠고 다이닝 룸의 식탁 위에는 어젯밤의 와인잔과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유나가 새벽같이 일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워놓았을 터였다. 서유나. 태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저택 안에는 그의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가출이라도 한 건가 싶어 코웃음을 쳤다. 어제 자신이 좀 심하게 다루긴 했지만 갈 곳 하나 없는 여자가 기껏해야 며칠이나 버틸까 싶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때 그의 눈에 자신의 자리에 놓인 흰 봉투가 들어왔다. 그는 무심하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2장의 서류였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아래 서유나라는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도장.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이혼? 감히 저 여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해? 분노보다 황당함이 먼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 하다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이걸로 나를 협박하겠다? 정말 가짱군. 그는 유나가 곧 돌아와 잘못했다고 빌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태주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를 만끽했다. 한소라를 아예 저택으로 불러들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애정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유나가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다. 당장 아침에 입고 나갈 셔츠부터 문제였다. 유나가 매일 아침 완벽하게 다려놓던 수십 벌의 셔츠들은 이제 옷장 안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었다. 새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유나의 반이반도 따라가지 못했다.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았고 집안 곳곳에서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태준을 미치게 만든 것은 그의 업무에 생긴 차질이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업무 스케줄을 완벽하게 셔츠 색깔과 넥타이 무늬에 맞춰 암호처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 푸른색 스트라이프 셔츠는 이사회 참석, 회색 체크 셔츠는 해외 바이어 미팅 같은 식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자 그는 중요한 미팅 시간을 놓치거나 엉뚱한 자료를 들고 회의에 들어가는 실수를 연발했다. 김 비서, 오늘 오후에 브라운스톤 투자건 미팅 아니었나? 왜 보고 안 했어? 태준이 비서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김 비서는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다. 회장님, 분명히 어제 아침에 입으신 셔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늘 하시던 방식대로.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나의 치밀한 내조와 관리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당장 집으로 사람을 보내 유나가 숨겨두었을지 모를 스케줄표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떠난 것이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J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태주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유나에게 무심코 자료를 던져주며 이거 검토해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곤 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보고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요정이라도 다녀간 것처럼 여겼을 뿐이다. 이제 그 요정은 사라졌다. 프로젝트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사회에서는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태주는 점점 더 난폭해졌다. 그의 분노는 고스란히 곁에 있는 한소라에게 향했다. 소라 씨,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집안은 엉망이고 내 셔츠 하나 제대로 챙겨주질 못해? 태준의 힐난의 소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박했다. 뭐라고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해요? 난 당신 아내가 아니라 애인이잖아요. 그리고 난 배우지, 가사도우미가 아니라고요. 소라는 유나처럼 묵묵히 그의 짜증을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명품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녀의 사치와 변덕은 태준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유나의 고요하고 안정적인 존재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유나가 끓여주던 따뜻한 차, 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매일 달라지던 식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무거운 침묵을 함께 견뎌주던 그 모습들이 뒤늦게 떠올랐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태주는 텅 빈 저택의 적막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유나가 쓰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희미한 그녀의 채취와 함께 텅 빈 공간이 그를 맞았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주인을 잃은 가구들은 쓸쓸해 보였다. 그는 침대맡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자존심 뒤에 숨겨져 있던 혼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유나는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이대로 자신을 떠난 걸까? 그는 처음으로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공기처럼 그녀의 부재는 그의 모든 것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혼 서류를 꺼내 폈다. 서유나라는 세 글자가 흐릿한 달빛 아래서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유능한 하녀나 조용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질서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질서는 무너졌고 왕은 발가벗겨진 채 혼돈의 벌판에 내던져졌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불안감은 희미한 연기처럼 피어오르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강태준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갔다. 처음 며칠간의 오만함과 무관심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급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없는 종류의 두려움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며칠 만에 돌아와 용서를 빌지 않았다. 일주일이 넘도록 그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태주는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꺾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자 그의 제국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비서실장인 김 비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김 비서는 태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JK그룹에 몸담아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태준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마치 사소한 심부름이라도 시키는 듯한 투로 입을 열었다. 김 비서, 서윤아 씨의 행방을 좀 알아봐야겠어. 집을 나간 지 꽤 됐는데 연락이 없군.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니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JK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쯤은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일 터였다. 태주는 반나절이면 유나의 소재지가 파악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김 비서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해가 저물도록 아무런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태준이 먼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그게 이상합니다. 사모님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사람 하나를 못 찾아. 태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김 비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모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는 집을 나가시기 바로 전날 모두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출 기록은 소액의 현금뿐입니다.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이미 오래전에 해지된 번호였고 저희가 추적하던 번호는 사실상 대포폰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알던 서윤아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였다. 그런데 대포폰이라니. 김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가족이나 친척 관계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인연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공항과 항만의 출국 기록도 모두 확인했지만 사모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CCTV 기록을 분석하고 있지만 워낙 방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증발이었다. 그는 유나의 조용한 얼굴을 떠올렸다. 늘 순종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얼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3년을 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장식품이나 유능한 가사도우미 정도로만 여겼을 뿐,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사실은 수많은 생각과 계획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수색은 그 후로도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유나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JK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해도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다. 태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분노와 당혹감을 넘어 그는 이제 거대한 상실감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를 되찾아와 굴복시키고 싶었던 마음은 어느새 그녀를 그저 보고 싶다는,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셨고 텅 빈 저택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손길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가 가꾸던 정원의 꽃들은 시들기 시작했고 그녀가 늘 채워두던 서재의 책장 한편은 비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무심코 마시던 물 한 잔조차 그녀가 매일 아침 그의 건강을 위해 끓여두던 약초 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밋밋하고 맛이 없었다. 한소라의 존재는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경박함과 이기심은 유나의 빈자리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 뿐이었다. 태준 씨, 언제까지 그 여자 타령만 할 거예요? 도망간 여자는 잊어버리고 나한테나 집중해요. 소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그의 신경을 긁었고 두 사람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태주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유나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곤 했다. 그 방에는 그녀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겪었을 모멸감과 외로움을, 자신의 잔인함과 무관심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후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김 비서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작정하고 저희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치밀함이라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김 비서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그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서서 창밖에 어둠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의 눈에는 마치 장래 행렬의 촛불처럼 보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구겨진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위에 적힌 서윤아라는 이름이 이제는 그의 가슴에 찍힌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때 알았다. 자신이 그녀를 사랑했었는지 혹은 사랑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니, 그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늦은 밤, 거대한 저택 안에서 JK그룹의 총수 강태주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의 후회의 눈물은 이미 사라져버린 아내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혼돈 속에서 가라앉고 있을 때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전설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JK그룹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중견 건설사 은성 이 씨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의 임원들 사이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운명이 걸린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모든 시장 분석과 데이터는 JK그룹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절망감이 짙게 깔린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서윤아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들이 아는 서윤아는 아니었다. 날렵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지적인 눈빛. 그녀는 자신을 아테나라고 소개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랐다. 은성그룹의 박 회장이 해외에서 직접 스카우트해온 비밀병기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불신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아테나, 즉 서윤아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모두 틀렸습니다. JK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따낼 확률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단언에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JK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임원이 참지 못하고 비아냥거렸다. 아테나 씨,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유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JK그룹의 재무 구조와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 자료였다. 강태준 회장은 극단적인 리스크를 선호하는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그는 현재 모든 자원을 신도시 프로젝트가 아닌 바이오 산업 인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자금 동원 계획이지만 그 이면에는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위험한 단기 채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가 내놓은 정보는 JK그룹 내부의 최고위층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수준의 기밀이었다. 박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들이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입찰가를 JK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15% 낮게 제시할 겁니다. 동시에 언론에 JK 바이오 인수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소스를 흘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루머만으로도 JK의 단기 채무는 즉각적인 상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프로젝트에 투입할 자금줄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선 상대의 심리와 약점을 정확히 겨눈 고도의 심리전이자 금융 전략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그의 오만함과 조급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떤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지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침묵 속에서 지켜본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입찰일, 모든 것은 아테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은성이 씨가 파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하자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동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지가 JK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렸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강태준은 자금 압박 속에서 무리하게 입찰가를 더 낮추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오히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은성 이 씨에게로 돌아갔다. 은성 이 씨의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아테나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테나, 당신이 해냈어. 당신은 은성의 구원자야. 하지만 유나는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도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두 동강난 옥비녀 조각을 꺼내 보았다. 차갑게 부서진 옥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유품, 자신의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불타는 듯했던 뺨의 통증. 그녀는 그날의 굴욕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 기억이 그녀를 더 차갑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 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뛰는 정교한 엔진일 뿐이었다. 제게는 발칵 뒤집혔다. 혜성처럼 나타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미스터리한 전략가 아테나의 이름은 순식간에 업계의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그녀의 성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기에 그녀를 둘러싼 신비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그런 무서운 통찰력과 전략을 얻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불과 몇 주 전까지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버림받은 아내 서윤아였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완벽하게 재탄생했고 이제 세상을 향해 그 화려한 날갯짓을 시작한 참이었다.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패배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으며 강태준의 제국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의 전조였다. 진짜 위기는 그가 가장 자신했던, 그리고 서윤아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남미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터져나왔다. 유나는 분명히 말했었다. 현지 정권의 불안정성과 숨겨진 환경 규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분석을 묵살했다. 여자의 직감 따위를 사업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서류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맹신했고 그 오만함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광산 개발 허가는 무기한 보류되었고
환경단체들은 JK그룹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그대로 묶여버렸고 JK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신용 등급은 추락했고 유동성 위기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다. 태주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지시에 사사건건토를 달기 시작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하나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태주는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수많은 전문가와 컨설턴트들을 불러 모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의 분석 보고서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이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그 보고서는 어디 갔지?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유나가 정리해주던 간결하지만 핵심을 담은 그 보고서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선장처럼 막막하고 외로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사 은성 이 씨의 약진은 계속되었다. 송도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은성은 연이어 굵직한 사업들을 따내며 무섭게 성장했다. 재계에서는 은성의 성공 비결로 베일에 쌓인 전략가 아테나를 꼽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아테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작 운 좋게 프로젝트 하나 따낸 걸 가지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그는 애써 그녀의 능력을 폄하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은성의 모든 행보는 마치 JK의 약점만을 골라 파고드는 듯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마지막 남은 비서마저 퇴근시킨 후 태주는 홀로 거대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발행한 수많은 시장 분석 보고서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고서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그의 눈에 은성 이 씨 전략기획실 발행이라는 문구가 밝힌 보고서 하나가 들어왔다. 경쟁사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못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 및 출구 전략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군더더기 없는 문체, 날카로운 논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분석. 다른 보고서들이 현상의 나열에 그치고 있을 때 이 보고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그 구조를 해부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보고서에 깊이 빠져들었다. 보고서는 JK그룹이 직면한 리튬 광산 프로젝트의 실패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앞으로 취하게 될 몇 가지 대응책의 허점까지 지적하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그의 생각과 전략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넘기다 한 특정 분석 모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다층적 리스크, 상관관계, 매트릭스, 복잡하게 얽힌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치명적인 킹핀 리스크를 찾아내는 독창적이면서도 경이로운 분석 기법이었다. 그리고 그 기법은 너무나도 낯이 익었다. 몇 년 전 그가 하찮게 여기던 어떤 서류 뭉치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세상에 뛰어난 전략가는 많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계속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어느 한 문장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기반 검토 없이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그 표현은 분명 서윤아가 자신에게 경고하며 썼던 바로 그 비유였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유나의 갑작스러운 증발, 그녀가 보여주었던 자신이 무시했던 비범한 통찰력, JK그룹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은성의 전략, 그리고 눈앞에 이 보고서에 담긴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사고방식과 문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첫 장으로 돌아가 작성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총괄 기획 아테나. 전쟁과 지혜의 여신. 그 이름이 마치 잔인한 농담처럼 그의 눈에 밝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부정했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하녀처럼 부리고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다며 뺨을 때리고 싸구려 비녀 따위 때문에 분노한다며 경멸했던 그 여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스터리한 전략가 아테나라고? 그 생각에 이르자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이나 놀라움을 넘어선 자신의 세계관 전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듯한 공포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3년간 자신의 곁에 있었던 것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챈대를 기다리고 있던 암사자였다는 것을. 자신은 그 사자의 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아, 아니, 아테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은 그 거대한 복수극의 주인공인 줄도 모른 채 어리석은 왕처럼 굴었던 것이다. 가면이 벗겨진 순간 드러난 진실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다. 강태준의 세상은 그날 밤 완전히 붕괴했다. 아테나라는 이름과 서윤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충돌하며 그의 모든 이성과 논리를 마비시켰다. 그는 밤새도록 보고서를 붙들고 앉아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익숙한 문체,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준 자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시선. 부정하려 할수록 의심은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가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보석이 세상이 탐내는 전설의 다이아몬드가 되어 돌아와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이 기괴한 현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퀭한 눈으로 회사에 출근한 태주는 그 누구의 보고도 받지 않고 곧장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유일한 충신이자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밤사 20년은 늙어버린 듯한 태준의 모습에 경악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태준은 마른 입술을 떼어 힘겹게 말했다. 은성이 씨의 전략가 아테나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야. 그림자들을 움직여서라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김 비서는 즉시 움직였다. JK그룹의 비선 조직, 그림자라고 불리는 정보팀은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에게서 돌아온 보고는 실망스러웠다. 아테나의 공식적인 이력은 완벽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 회사에서 최연소 파트너로 일하다 박 회장에게 스카우트 되었다는 흠잡을 데 없는 프로필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철저하게 위조된 방패 뒤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허점이야. 세상에 완벽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없어. 다시 파.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태준이 아테나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미친 듯이 매달리는 동안 JK그룹의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자금난은 심화되었고 주주들의 압박은 거세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준을 더욱 괴롭힌 것은 한소라의 끝없는 변덕과 사치였다. 그녀는 회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건지 매일같이 명품 쇼핑을 즐기고 파티를 열었다. 태준 씨, 나 이번에 새로 나온 S사 한정판 100 사줘요. 이럴 때일수록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그녀의 철없는 목소리는 태준의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예전 같으면 귀찮게 여기면서도 들어주었을 요구였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태준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는 봉투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도 더 된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제는 고인이 된 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과 은성그룹의 박 회장이 젊은 시절 함께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소녀.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서윤아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태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김 비서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박 회장님은 선대 회장님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박 회장님께 혹시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든 이 아이를 좀 부탁하네라며 사모님을 각별히 챙겨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테나의 완벽한 프로필은 모두 박 회장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사모님을 위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가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유나를 학대하는 동안 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기사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아이러니인가.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린 페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경멸했던 아내는 사실 아버지가 자신의 곁에 남겨둔 마지막 수호천사였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존재였는지를. 후회의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준이 무너진 자아와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김 비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를 들고 왔다. 그것은 아테나의 정체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였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다. 그는 회사 내부의 정보 유출과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남미 리튬 광산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된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공금 수십억 원이 지난 2년간 꾸준히 사라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태주는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 짓이야?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툼한 증거 자료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자료의 맨 위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소라, 모든 증거가 한소라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신뢰를 이용해 프로젝트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명의의 법인 카드를 이용해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저희가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온 악재들의 배후에는 모두 한소라 씨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했다. 그는 한소라의 사치와 변덕을 모두 받아주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안겨주었다. 그녀가 유나를 모욕하고 괴롭힐 때도 그는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과 권력을 사랑했을 뿐 처음부터 그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독사를 자신의 침실에 끌어들여 놓고 정작 자신을 지키려던 충견을 내쫓은 어리석은 주인이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위했던 아내, 아버지의 유산,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까지. 이 모든 비극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JK그룹의 총수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끝없는 절망과 지독한 후회뿐이었다. 모든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강태주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단 한 가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은성 이 씨의 박 회장을 통해 아테나, 즉 서유나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협상도 아니었다. 그저 단 한 번이라도 그녀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이 참회이든 애원이든 혹은 마지막 발악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해버린 존재를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호텔 스카이라운지, 그가 예전에 한소라와 자주 오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곳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았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 불빛의 일부는 한때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초조하게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라운지 입구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이 나타났다. 서윤아였다. 그녀는 홀로 당당한 걸음으로 그를 향해 다가왔다. 짙은 네이비색의 바지 정장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카리스마를 한껏 돋보이게 했다. 예전에 그늘지고 순종적이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태주는 차마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소.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미움도 연민도 심지어 경멸조차도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무관심이 태준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그는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을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세요. 유나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제지했다.
여기는 당신의 저택이 아니고 나 또한 당신의 하녀가 아닙니다. 당신의 값싼 동정심을 자아낼 쇼는 필요 없어요.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밝혔다. 태주는 힘겹게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엉망이 된 머릿속을 정리하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다 잘못했소. 내가 어리석었고 눈이 멀었소. 당신이 내 곁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젖어 있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돌아와줘. 회사를, 아버지가 남기신 JK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밖에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소. 회장 자리든 내 모든 지분이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소. 그러니 제발. 그의 애원은 처절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고 파멸 직전에 몰린 한 남자의 마지막 절규였다. 그는 유나의 마음에 아직 작은 온기라도 남아있기를, 지난 3년의 세월에 대한 아주 작은 미련이라도 있기를 기대했다. 유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온기 있는 미소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차갑고 서늘해서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다. 용서?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나지막이 되물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유품을 젓가 싸구려 비녀라 부르며 산산조각 냈을 때 용서라는 단어가 존재했던가요? 당신이 내 뺨을 내리치고 저 악랄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을 때 당신의 세상에 용서라는 것이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회사를 살려달라고요? 강태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JK가 무너지고 있는 건 내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오만함과 무능함, 그리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이지. 나는 그저 당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조용히 떠받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던 거고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태준의 귀에는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돌아와 달라고요? 그녀는 이제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서유나라는 여자는 이미 죽었어요. 3년 전 당신의 저택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서서히 죽어가다가 당신이 내 뺨을 때린 그날 밤 완전히 숨이 끊어졌지. 당신이 직접 당신 손으로 그녀를 죽인 겁니다. 강태준 씨.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테나입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빚도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녀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결코 건널 수 없다는 것을 태준은 깨달았다. 절망감에 휩싸인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유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차가운 분노와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용서는 없을 거예요.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하녀 취급하며 짓밟았던 모든 순간들, 내가 숨죽여 흘려야 했던 모든 눈물방울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나의 존엄성과 인생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제국과 당신의 이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이것은 복수예요.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이 라운지를 가로질러 사라질 때까지 태준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위기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자가 치러야 할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이자 신의 심판이라는 것을. 텅 빈 스카이 라운지에 홀로 남겨진 그는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우를 예감하며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서유나와의 만남이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강태준의 걸음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그 스카이 라운지에 그녀가 남긴 냉혹한 선전포고 속에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적막과 지독한 후회뿐이었고, 회사로 돌아가도 그를 맞는 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아우성치는 선원들의 절망뿐이었다. 그의 세상 모든 곳이 이제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아테나의 전쟁은 그녀가 예고한 그대로 한치의 자비도 없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공격은 태준이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한 주가 조작이나 자금 압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모든 신경망과 혈관을 동시에 파괴하는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남미 리튬 광산 프로젝트의 잔해를 향했다. 태준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과 필사적으로 접촉하고 있을 때 은성이 씨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들은 JK그룹이 아닌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남미의 새 정부와 환경단체에 먼저 접근했다. 아테나는 JK가 간과했던 환경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환원하는 파격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그녀는 강압과 로비 대신 이해와 설득을 택했다. 결국 현지 정부와 환경단체는 JK그룹의 개발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고 은성 이 씨를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 JK그룹이 수조 원을 쏟아부은 프로젝트는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중분해되었고, 그 모든 과실은 고스란히 은성의 차지가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JK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고, 채권단은 즉각적인 부채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임원들을 닥달했지만 이미 기운 전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테나가 얼마나 무서운 전략가인지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했다. 그녀는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시체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법을 아는 진짜 지배자였다. 기업의 붕괴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 아테나의 두 번째 칼날이 강태준의 사적인 영역을 향해 날아들었다. 한소라가 단골로 드나들던 청담동의 명품 편집숍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휴대폰과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 정보지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단독 배우 한소라, JK그룹 비자금 횡령 및 산업 스파이 혐의 포착. 수십억 원대 명품 쇼핑 자금 출처는? 기사는 한소라가 지난 2년간 저질러 온 모든 범죄 행각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다.
그녀가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는 현장이 담긴 CCTV 영상,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공금을 빼돌린 회계 장부 사본, 그리고 그녀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빼도 박도 못할 수준이었다. 기사가 터져 나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매장 앞은 순식간에 기자들과 카메라맨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황한 한소라는 얼굴을 가린 채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한소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한소라의 화려했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차에 태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모습은 전국의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비참한 몰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기업의 붕괴와 총수해인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은 JK그룹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일격이 되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성난 주주들은 강태준의 퇴진을 요구하며 본사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회장직 사임,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는 사임서에 서명을 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뒤편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탱해주던 아내의 얼굴을.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후 강태준은 개인적인 짐을 챙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찾았다. 한때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명예, 돈,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한 여자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절대적이었다. 그는 텅 빈 제국의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이름 없는 망령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속에서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예시하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JK그룹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폐허 위에는 은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정점에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한 전략가가 아닌 모두가 우러러보는 여성 리더 서유나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아테나라 칭하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순간 아테나라는 이름의 역할도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본래 이름인 서유나를 되찾았고 그 이름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 그녀가 이끄는 은성그룹은 과거의 JK그룹처럼 무자비한 확장을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고 시장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차갑지만 공정했고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회사는 연일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오늘 은성그룹의 신사옥 준공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화려한 파티장에는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모여 그녀의 성공을 축하했다. 유나는 우아한 백색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 대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모습의 한 남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바로 은성그룹의 박 회장이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던 수석 변호사 이준서였다. 그는 유나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법률적인 조언과 인간적인 위로를 건넸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애정이 흘렀다. 회장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준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이 변호사님 덕분이죠.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니.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부서진 옥비녀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이준서가 선물한 자그마한 초승달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유나는 잠시 소란을 피해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5년 전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야경과 다름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그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빌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주방에서는 한 남자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기름때 낀 작업복, 거칠어진 손, 그리고 깊게 팬 주름.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JK그룹의 총수였다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수년간의 법정 다툼과 채무 변제를 거쳐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듯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식당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은성그룹 신사옥 준공식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한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서윤아였다. 자신이 알던 그늘진 모습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행복한 미소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듬직한 남자의 모습을 보며 태준의 가슴 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체념이었다. 그는 저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다시 그릇에 시선을 묻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물 한 방울이 그릇 위로 떨어져 퐁 하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것이 그의 기나긴 후회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다시 파티장의 테라스. 유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복수를 다짐했던 차가운 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5년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과거를 구성하는 희미한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했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냈다. 무슨 생각하세요? 어느새 다가온 이준서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쇼를 덮어주며 물었다. 유나는 뒤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 화려한 파티장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축하의 말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그 공간을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다. 불사조는 완벽하게 날아올랐고 이제 그녀 앞에는 상처와 복수가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준 가장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이었다.